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의 이름이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저희가 게스트 없이 남궁민 씨랑 단둘이 이렇게 오붓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 직독 오마카세, 즉 주중에 나가는 되게 짧은 클립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침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간략하게 그 사우디, 즉 그 중동 페르시아 그쪽에 어떻게 그 미국이 만약에 발을 빼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에피소드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얘기를 해볼 건가요? 예, 저번 에피소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먼 나라 얘기 같은 우크라이나 얘기가 어떻게 흘러서 이 동북아시아의 미래까지를 흔들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러시아와 유럽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지만, 피터 자이언 애초에 이 그 러시아 편을 다룬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지구전이에요. 지구전이 뭐냐면 굉장히 오래 막 지지부진하게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전쟁을 지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이안은 러시아가 하려는 게 절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넓은 영토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동유럽 쪽을 계속 건들고 불안하고 싸우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허. 그럼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유럽으로 가던 석유가 가스가 끊기면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서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서아프리카도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니까 앙골라, 나이지리아 이런데 그런 데로 가던 석유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러시아 걸 메꾸려고요.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다가 저번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랑 이란인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작게라도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확실한 건 그 페르시아만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미군이 더 이상 거기다가 항모 2개를 배치해가지고 막 방어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중동의 석유 생산량까지 불안해져 버리면 그 석유가 줄어들잖아요. 러시아 석유 줄어들었죠. 아프리카 석유는 유럽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중동 석유도 줄어들면 가장 피해보는 건 어디냐? 세계에서 거의 석유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동북아시아가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동북아시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될 테고, 그러면 그쵸. 중국이랑 일본. 그쵸. 이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크고 거기에 인도 이런 나라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인도에 동아시아, 남아시아 정도 되죠. 이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직접적인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포화는 면할 수 있어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들이잖아요. 석유를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아시아 이쪽에서는 석유가 안 나죠,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석유라는 걸 먹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를 다룬 챕터 이름이 유조선 전쟁이 되거든요. 유조선 전쟁.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져오는 배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쵸. 더 이상 옛날처럼 미국이 이 항로를 다 지켜주지 않고 무조건 거기서도 어떻게든 석유를 가져와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아까 저번에 상원 씨가 이제 2,400원 정도 됐다고 우리나라 휘발유가 큰일 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3,000원, 4,000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이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랑 사우디가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거기다가 직접 군함이라도 보내서 자국의 유조선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멀리 있는 바다까지 나가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해군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8개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어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러시아 이런 서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음, 석유는 그냥 나이지리아나 이런 서아프리카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능력이 있고 올 이유가 있는 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 해군도 많이 강해져가지고 옛날에 뭐 아덴만 작전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서 작전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 3국이 이 나라 여기 멀리서까지 막 해군을 보내고 자기들 유조선을 지키는 전쟁을 그러니까 서로 싸우진 않더라도 거의 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다. 그쵸.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서로의 그러니까 유조선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를 뭐 막던가 뭐 예를 들면 중국 군함이 일본 유조선의 진입을 막는다든지 뭐 직접적으로 막 격침시키고 이러진 않겠지만 너네가 음. 가져가는 걸 막는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다른 어, 변수는 과연 사우디와 이란 어디에 붙을 거냐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동북아시아 아, 국가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거는. 그쵸. 정말 어렵죠. 우리도 만약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당장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이 이란파로 가고 일본이 음, 사우디파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페르시아만에서 두 나라의 군함이 맞붙었을 때 평화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분쟁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음, 예를 들면 요즘 유조선 막 수십만 톤이잖아요. 막 빌딩 몇 채보다 크고 이러잖아요. 유조선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그런 큰 유조선 하나를 납포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가 동북아시아 어느 국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조선 그런 게 하나가 막히면 우리나라 기름값이 막 치솟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주유소에 당장 기름이 끊기게 된다고 하면 물론 그렇죠. 비축한 게 많겠지만 음, 그렇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 3국의 이 긴장감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특히나 중국도 약간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우리 더 이상 이제 뭐 간섭을 안 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 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쪽의 패권 국가를 노리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 시비를 걸으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쵸.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고 싶기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 있는 한반도타 항구 같은 것도 99년 조차해가지고 자기들 항구로 쓰고 이러는 게 다 보면은 중국까지 그리고 일본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유조선들이 지나가야 되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화교의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중국이 영향력을 뻗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음, 근데 또 문제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건 지금은 일본이거든요. 그럼 음. 일본은 자기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중국이 거기를 내려오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유조선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두 나라가 갈등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슈퍼파워 둘이,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시아들도 분명히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자이안은 좀 수혜를 받는 나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꼽아요. 왜요? 왜냐면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는 좀 굉장히 큰 산유국이기도 하고 음,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디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 사실상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 지역을 미국이 다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음,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큰 변수가 아닌 건데 지금은 다 음, 미국의 영향권이니까. 근데 음. 앞으로는 중국의 영향권이 될 것이냐, 일본의 영향권이 될 거냐를 이 나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석유도 나죠. 자기들이 지리적인 요충지를 잡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겁니다. 어, 이 동북아시아에서 조금만 움직여서 사실 가장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또 굉장히 대만. 네, 위험한 나라가 대만이죠. 대만도 여기서 이제 자이언도 얘기를 해요. 대만도 굉장히 주요한 국력이 강한 플레이어다. 근데 대만이 음, 사실 대만 해군이 과연 거기까지 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좀 회의적이지만 음, 대만도 굉장한 갈등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대만이라는 게 만약에 좀 중국 영향권이 되면은 일본으로 가는 그 길목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대만에 굉장히 그 개입할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들의 국방력을 더 강화시켜서 여기 안정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갈등의 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두 강자가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미국이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라고 얘기를 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크라이나부터 시작된 이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기전, 뭐 지구전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일본과 중국의 갈등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만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게 될 것인가? 그쵸. 이제 물론 아시아에서 뭐 싫은 나라이지만 중국과 일본이 그런 키 플레이어가 된다면 그러면 음, 한국 이런 나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여기서 다뤄지는데 그러니까 음, 이런 좀 아시아에 키를 쥔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이제 인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얘기를 하려고 비슷한 처지 인도 얘기를 하면은 인도 음,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음. 이 나라가 요번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들여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쵸.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분위기상 눈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미국이 볼 때는 '니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음,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 갈등의 예고편 같은 게 인도 입장에서 10억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인도 입장에선 '아 우리 어디서라도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제 자의안이 예상한 여기까지 상황이 되면 이 석유 진짜 목숨 걸고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도도. 비슷한 음, 처지가 바로 한국인 거예요. 음, 한국도 엄청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하는데 자이안도 한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예측을 할 수 없다. 정해진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일본과 중국이 서로 자기들 쪽으로 데려가려고 엄청 애를 쓰겠죠. 음, 한국 해군이나 한국 경제력을 보면은 엄청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엄청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게 사우디냐 이란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중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할 우리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서 엄청 중요한 선택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와 지금까지 뭐 그냥 중동에서 전쟁이 났대. 석유값이 올랐대. 이것도 위기라고 했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정말 우리나라로 들어온 석유가 끊기는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정말 좀 불안했습니다. 들으면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게 동아시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일본인과 중국의 국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깍두기처럼 껴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낭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도 그 진짜 인구가 큰 인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국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중국 빼고는 다 어느 정도 친미 국가, 미국 쪽 그냥 그리고 뭐 싸울 일도 없었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학교에 있던 그 짱이 이 전학을 갑자기 음,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음. 이게 다들 이거 뭐야 어떻게 붙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또 일본의 재무장, 그러니까 재무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일본도 사실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에 물론 뭐 최근 들어서 근 몇 년 동안 우리 이제 뭐 헌법 바꿔서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뭐 선제 타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 뭐 좀 의미심장하죠. 독일의 재무장이 정말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일본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면 일본은 원래 재무장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사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좀 물론 아베가 워낙 그 평화헌법 개헌을 하려고 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음, 일본도 별로 지출을 안 하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경제 개발하느라 바쁘니까 국방비 써봤자 뭐
그거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일본도 음. 원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 쪽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그 침략 의도를 굉장히 인제 견제를 하고 있지만 미국 쪽 음. 지정학 전문가들은 일본이 그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좀 시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음. 그러니까 일본이 그 국력에 비해서 그냥 그 안보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미국에 그냥 묻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무장을 안 하는 걸 비판했었다는 거죠. 미국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미국 쪽 음. 지정학 분위기는. 근데 음. 만약에 미국이 물러간다? 그러면은 독일처럼 일본도 재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그럼 음. 이게 정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인제 끝났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셰일 혁명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셰일 혁명 하나로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시대처럼 우리는 우리의 앞날 빼고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무장이 일어나고 우리도 다시 안보를 걱정해야 되는, 물론 지금도 뭐 북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중국 때문에 안보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그냥 좀 더 넓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제재 외에는 군사적인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음. 이게 막 지금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막 1 년, 2 년, 3년 이렇게 간다? 미국이 계속 지금처럼 막 개입하고 미군을 언제든지 보낼 준비를 하고 이런 걸 과연 미국인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예언이 틀리게 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사실 읽다 보니까. 특히나 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만 해도 몇 천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음. 만약에 러시아군이 아무리 지금 뭐 저렇게 약체인 게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체인 게 드러났다고 해도 만약 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한다? 그러면 정말 훨씬 많은 미군이 죽고 더 많은 전비를 써야 되고 어쩌면 미국이 핵을 맞을지도 모르는 분위기가 될 텐데 미국인들이 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순순히 동의하고 '대통령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음.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그러면 정말 미국 없는 세계를 정말 안보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책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이 피터 자이언은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각국 경찰국, 그러니까 경찰 행세를 하는 걸 그만두고 이렇게 "야, 나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래." 하는 와중에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좀 뭐 그렇게 참 이 부분 읽다 보면은 참 좀 자이안의 재수 없음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셰일가스를 열심히 팔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음. 왜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스 석유가 다 부족한 상황이 터지면 미국은 그냥 음. 펑펑 쏟아지니까 그냥 뒤에서 비싼 가격에 팔아도 되는 거고 아니 무기를 음. 팔 수도 있고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그 안정을 잘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가장 큰 전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그냥 국제 유가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유가 몇 불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말은 그냥 뭐 브렌트유니 뭐 어디 두바이유니 가격이 쪼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전 세계 유가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석유 가격이 있고 동북아시아 석유 가격이 있고 유럽 석유 가격이 있고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음. 가격이 다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석유도 그냥 다 어디든 전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석유 가격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자유로운 석유의 이동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되면 그냥 그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동네의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싼 석유를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싼 석유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쵸. 상원 씨 생각에는 가장 석유가 싼 지역이 어딜 것 같으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뭐 일단 미국이랑 가까운 데가 제일 싸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그쵸. 공급을
공급이 중단될 우려도 없고 뭐 이란이냐 그쵸. 사우디냐 이렇게 선택할 이유도 없고 그쵸. 그렇다고 러시아 전쟁 중인 러시아 쪽도 아닐 테고. 그쵸. 미국에서 펑펑 나고 캐나다에 있는 오일 샌드도 펑펑 나니까 북미는 가장 쌀 거라고 예상을 해요. 피터 자이아는. 그리고 음. 가장 비싼 거는 당연히 동북아시아가 되는 거죠. 음. 동북아시아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은 하나도 안 되니까 여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북아시아 우리가 있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데 동북아시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에 유조선을 보내서 우리가 이란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것처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져오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 때도 그 셰일 오일 좀 사가라고 우리나라 엄청 압박했어요. 막 트럼프가 막 거의 세일즈맨이냐는 얘기 들을 정도로 압박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때도 좀 많이 안 했던 게 뭐 가격이 이제 셰일이 이제 아무래도 원래 쓰던 것보다 좀 비싸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음. 우리는 이게 석유가 그냥 원유라고 하지만 좀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중동산 석유에 거의 우리나라의 화학 공정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이 석유가 맛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좀 이게 실제로 근데 걔네들이 이제 쓰는 말이 이제 신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신맛 그러니까 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달콤하다고 황이 없어서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게 있어요. 석유도. 음. 음. 원유도. 근데 석유죠. 근데 우리가 가져오는 건 주로 중동산이고 좀 인제 상대적으로 쪼끔 인제 뭐 그런 게 좀 이질감이 그러니까 이물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미국산은 또 우리나라랑 쓴 거랑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져오는 시스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산업이 엮여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확 전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중동 석유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던가 포함된 성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 석유를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와서 엄청나게 큰 그 공정을 거쳐가지고 막 그거를 막 경유로도 분리를 하고 휘발유로도 분리를 하고 그 찌꺼기를 이렇게 이제 걸러내가지고 그걸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미국 셰일 원유를 들여오면은 그 공정을 다 바꿔서 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장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시설이 망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성분을 추출할 수도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게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걸 다 바꾼다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거기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안 되고 이게 왜냐면 다 공급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깨지면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절대 그렇게 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뭐 어쨌든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미국은 계속 야 우리 쉘 오일 사가 우리가 싸게 줄게라고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못할 선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미국이 정말 '입지가 좋구나. 참 그 외의 나라들이 참 쉽지 않구나 사는 게.'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좀 우리나라는 인제 과연 전략적으로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물론 방금 말한 게 어렵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미리미리라도 좀 그런 석유 수입선을 다변화를 뭐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있겠죠. 그런 걸 대비도 해야 될 텐데 또 고민인 게 아마 중국일 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면 일본은 우방인 미국에서 인제 어렵더라도 뭘 들여오면 되잖아요. 그냥 음. 극단적으로 저기 동남아 쪽이 막히면은 태평양으로라도 뭘 가져오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근데 음. 중국 입장에선 정말 절체절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음. 러시아의 자원을 인제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음. 뭐 그것도 결과적으로 러시아에만 의존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국은 정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정말 불안한 거거든요. 그 중동에서 석유가 끊기면 대체 수단도 없어요, 거의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 외에는. 음. 그리고 밑에 있는 인도도 항상 핵을 갖고 있는 잠재적 경쟁자고 옆에 음. 일본이 있죠. 한국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상은 항상 견제 대상이죠. 그러니까 음. 중국이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고 이 에너지 문제는 중국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음. 중국은 에너지 자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점이 그거죠. 그래서 사실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정말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음. 저게
과연 중국이 정말 지구를 아끼려고 저렇게 신재생을 만드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지정학 전문가 얘기하는 게 중국이 음. 생각하는 건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늘려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해야 중국도 자기들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셰일 혁명 물론 이제 이게 지금의 우리가 지금 국제 사회는 사실 그 탈탄소 그다음에 환경 보호가 정말 화두가 돼 있는데 이 책이 나온 거는 이 셰일 혁명과 관련된 책이 나온 거는 완전 그 과거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 책이 나왔을 때랑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친환경의 이 세계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좀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아마 원자력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한동안 또 원전이 뭐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전 세계 독일은 이제 원전 제로도 선언했었는데 중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짓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면 중국도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엄청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우라늄 같은 경우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그 중국과 가까운 카자흐스탄에서 엄청 많이 나거든요. 몰랐네요. 네, 거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라늄 생산이 거의 가장 많은 거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면 원전을 돌려서 자기들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다. 또 카자흐스탄이 또 러시아랑 가까운 데다가 중국이랑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열심히 확보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고 원전 투자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에 뭐 정부가 바뀌면서 물론 그 정부 말기에도 좀 방향이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원전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염두해 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냉장고에 뭐 꽉 차 있고 항상 음식 배달 항상 오던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음식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좋은 것만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다 해놔야 된다. 그런 거를 전 세계 국가들이 파악을 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짧긴 하지만 지금 평소 에피소드보다 짧긴 하지만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 정도의 논의까지 뭐 할 수 있게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터 자이언도 얘기를 했듯이 뭐 단기간에 끝낸다 이런 예측이 처음에 많았고 애초에 침공을 한다는 얘기도 없기도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이 국제 정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참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끝나면 좋겠는데 참 앞으로 이런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나비 효과가 이미 시작된 게 뭐 셰일 혁명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이날 북한이 2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인가요?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서 또 새로운 그 한반도 안보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도 뭐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참 이 전쟁의 나비 효과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세계 판도가 바뀌고 있어서 아마 코로나도 있었고 2021년, 2022년 이때가 정말 나중에 세계사가 바뀌는 한 지점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자, 일단 바쁘신 와중에 어쨌든 항상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제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책이 있네요. 한번 저희가 직도 오마카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쯤 사서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꽤 교양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씨 오늘 어땠나요? 예, 제가 좀 재밌는 책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 풀어낸 책을 소개해드려서 굉장히 저도 재미있었고요. 읽으면서 저도 재밌었던 책이라 한번 이분이 글을 굉장히 잘 써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망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맞더라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되게 오랜만에 국제정치 관련해서 재밌게 읽은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내용이기도 했어서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과 게스트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